네,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가운데 한미 양국 간의 인식차가 두 장관의 회견을 통해 그대로 표출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미 국방장관이 이제 그 공동으로 주관한 안보협의회에서 예상대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서 압박을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말을 보면 한국은 부자 나라, 분담금 더 내야 하고 정경 장관은 이에 대해서 공평하게의 방점을 찍었는데 어제 그 두 장관의 어떤 의견차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회견에서 의견차가 분명히 나왔고요. 그리고 알려진 것처럼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50억 달러, 47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예. 기존에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게 1조 389억, 그러니까 네. 10억 달러가 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5배, 500% 정도의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상 우리 정부가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에스퍼 장관이 어저께 기자회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보면 한국은 부자 나라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비슷한 국가, 일본, 독일, 나토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네. 국가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방위 분담을 올려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경두 장관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가 가능하다. 예.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렇게 좀 완만하게 그걸 받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양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그걸 해석하셨어요? 두 장관의 그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이 미국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자 나라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은 상당히 고마운 것이죠. 그러면 인정과 함께 또 존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과연 그 기자에게는 존중이 있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가지고 이 회담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미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기자회견에서 부자나라 운운하면서 이것도 뭡니까? 한 500% 정도 정액된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한국 국민들이 지지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미 국방장관의 이런 발언은 오히려 한국 국민들에 대한 지지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 국방장관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경두 국방장관은 예. 아주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대응을 잘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협상 와중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원칙적인 이야기 방금 우리 박원 교수께서 말씀했잖아요. 예. 그런 측면 봤을 때 현 단계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과거에도 보면은 입장 차이 큰 것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서 푼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접점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두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총평을 들어본 건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제 에스퍼 장관이 했던 발언 중에 방위비 분담금 중에 90%는 한국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게 좀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반은 맞고 반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예. 지금 하고 있는 말씀드린 10차 협정에 따라 우리가 하고 있는 1조 389억 원 그리고 그 이전 협정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한국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금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 그 주한미군을 위해서 일을 하는 한국인 군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인건비의 80% 정도를 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연합사 사령관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예. 해리스 대사도 했고. 근데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하는 게 예. 현재는 맞는데 만약에 500%를 증액을 해서 50억 달러를 얘기하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어떤 항목을 갖고 얘기하는지. 근데 예. 그것은 훨씬 더 확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90%의 한국의 환원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그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세 계약할 때도 그렇게 어느 그 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10억에서 47억 달러면 거의 너댓 배. 물론 50에서 지금 3억 달러 뺐다고 하지만 이 자체가 저희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전에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그 분담 협상의 방위 분담 협상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단순한 주돈 비용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많이 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작년 12월 달 이후에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이른바 이제 전 세계 검토를 했습니다. 영어로 글로벌 리뷰라는 걸 해갖고 기존의 방위 분담 틀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틀을 갖고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제 첫 대상이 됐고 일본이 내후년 3월 달에 협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일본이 협상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알려진 거에 따르면은 기존은 원래 방위 분담이라는 것은 딱 주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데 지금도 주한미군이랑 관련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를 들어서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전략 자산이 한반도 외에 있는데 네. 유사시에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원래 미국이 됐었는데. 미국이 냈었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다 미국이 되고 여전히 그 인건비는 된다고 하지만 예. 주한미군이 한국에 오게 되면은 조금 초과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족들 수당이 있거든요. 그런 건 또 한국 보고 대라. 이제 그렇게 해갖고 전체적으로 범위를 넓혔는데 어저께 에스퍼 장관 얘기도 들어보면 이것이 한국한테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그런 비용을 다 요구하겠다. 예. 그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도 조정을 하게 되려면 만약에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뭐 인력을 감축한다든가 인력 수를 줄인다든가 주한미군 수를 뭐 그럴 수도 그런 정도의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예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사실 그게 우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28,500명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플러스 네네. 마이너스 2,0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전반적인 대비 태세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좀 교묘하다기보다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는데 딱 주한미군의 인건비는 건드리지 않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분이랑 주한미군 가족 수당을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고 주한미군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조정이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뭐 일부에서 밀리 합참의장이 뭐 비슷한 얘기를 했다 하는데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아직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이제 미국이 들고 나온 인상액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터무니없이 높게 느껴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인데 그렇다면 적정선의 어떤 인상액은 어느 정도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우리 박은근 교수님께서 이 미국의 이런 그 아주 그 큰 인상폭에 대해서 거의 90%는 한국에 돌아간다. 이런 그 미 국방장의 발언에 대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 물론 그럴 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인상 항목을 볼 때는 네.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 주한미군에는 한국 근로자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 현금을 주죠. 그것은 인상이 얼마 안 됩니다. 두 번째 항목은 뭡니까? 이 군사 긴지에 대한 건설비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현금과 해물을 주고 있죠. 그것도 인상이 별로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은 뭐냐 했기에 군수 지원 비용입니다. 이것은 뭐 한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군사 운영에 대한 또 그리고 이제 외국 군대에 대한 일종의 가족들의 생활 이런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네. 여기에 상당 폭의 해물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미국이 인상을 대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한국 국민들에게 90에 돌아온다. 이것은 상당히 좀 뭐랄까 설득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이 정경두 장관께서 공평하게 원칙 이리 이야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 방위 분담 관련해서는 소파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죠. 소파 규정에 보면은 딱 세 가지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와 군수 지원비와 군사 이 건설 기지 건설비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봤을 때 그 인상표를 보면 대부분 보면은 우리의 그 이 인권 상승률 우리 국민 그다음에 뭡니까? 물가 상승률 이거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들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두 가지보다도 오히려 우리의 그 방위비, 국방비 정액을 중심을 했죠. 막 그런 거 봤을 때 앞으로 이 한미 간에 한다 하면은 과거의 기준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가지고 설득이 있는 대목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볼 때 저는 지금까지 국방비 정액 이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부분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주둔 비용 기존의 주둔 비용 이외에 미국이 늘리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군수 지원 비용 같은 부분인 건데 월요일부터 이제 3차 협상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좁혀가야 될 거란 얘기죠. 이 간극을 어떤 뭐 협상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이 계속 50억 달러에 준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드하트 그 미국 협상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반드시 50억 달러를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지금 뭐 이거는 아직 정확히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 수리라는 게 우리로부터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게 만든 것은 사실이고, 근데 이 액수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액수는 맞고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미국 협상팀도 이 액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네. 다만 우리 양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좀 터무니없는 액수죠. 왜냐하면 지난 우리가 91년부터 계속 해왔지만 대부분은 한 자리 숫자로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하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숫자인데 지금 500%를 증가를 하라는 것은 전례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받을 수 없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 이 차이를 좁힐 수 있느냐. 협정을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SCM 그 후에 기자회견에도 SCM 전문에 재미있는 표현들이 재밌다기보다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는데 연내에 협정을 하겠다. 맺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예. 그런 표현들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거는 미국이 지금 한국을 좀 압박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혹시 이것이 안 되면 미타결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년 1년 더 갈 수도 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합의를 해줘야 지금의 10차 협정을 1년을 더 가는 거거든요. 그런 전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카드도 갖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한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시 돌이켜 말씀드리면 차이를 줄여야죠. 그래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맞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얼마가 됐던 간에 더불어서 미국한테 준하는 상응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걸 좀 받아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확장 억제 같은 경우에는 제도화가 아직 완벽하지 않고 예. 제도화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받아내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재처리 시설이 없어 재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받는다든지 그렇게 반대급부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향후 이제 3차 협상이 월요일엔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텐데 사실 예. 미국 입장에서 다른 나라에도 이제 인상 전략을 펼 예정이기 때문에 또 미국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게 사실일 것 같거든요. 한편으로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협상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은 여론을 중시하는 사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여론을 그렇게 설득 있게 받아들이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또 지금 이제 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존중하는 것은 예.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 그리고 합리성 이것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불예측성 이것은 합리성 이것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 반증했죠. 특히나 지금은 이제 이 한미 간의 방위비 이 협정이 미일 그리고 또 미국하고 독일 여기에 대한 이제 일종의 좋은 사료를 남기기 위해 가지고 뭔가 선례를 남기겠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협상의 전술상으로는 이해갑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이제 지난해 2018년도의 통계를 보면은 이 우리가 상당 부분 이 방위비를 분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서지 않는 비용이 약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또 국제사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지난해에 우리가 방위비 분담 이 부분에 대해서 1조 3천억 서지도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배나 더 내라.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설득과 국제의 설득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봤을 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전문가단인 언론들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이 계속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500% 인상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떨어진다. 이것이 예. 좀 나름대로 여론에 작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기대를 합니다. 예. 자, 지소미아 얘기 좀 해보죠. 종료를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의견이 교환이 됐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득보는 것은 뭐 이전 이게 이제 에스퍼 장관이 미국에서 오기 전부터 또 비행기 내에서도 그렇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득을 보는 거는 중국하고 북한이다. 그러면서 연장 강하게 압박해 왔는데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미국이 일본도 조금 뭔가 좀 조절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만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지소미아는 우리 정부가 중단 결정을 할 때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미국이 중시를 하니까 미국을 좀 압박을 해서 미국이
다시 일본을 압박해서 일본이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경제 보복을 좀 철회하도록 네. 이제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의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한 압박도 됐었거든요.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을 압박해서 일본이 그 부당한 경제 보복을 한 것을 좀 철회하도록 그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셈법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8월에 그 중단 결정을 한 후에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셈법이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굉장히 여러 명 지난 3주간 들어왔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얘기하거든요. 미국이 올해 6월과 11월에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 제목 자체에 이런 얘기들이 동맹국 그리고 공유된 비전 그리고 그것을 읽어보면 뭐가 핵심이냐면 미국이 이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고 또 하나 나가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것을 네. 이제 미국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가 우호국가와 함께 책임과 비용을 나누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아닙니까? 지금 방위 분담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예.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인식하기에 GSOMIA는 한국이 영내에서 책임을 하는 것이고요. 방위 분담은 비용을 내는 것이죠. 근데 GSOMIA를 한국 정부가 결국은 중단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연히 일본이 부당한 경제 보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급 기술을,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군사 정보를 서로 공유합니까? 그런데 예. 미국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간의 갈등을 경제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더불어서 1965년에 한일 그 기본 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정부가 경제 문제를 안보의 영역으로 넓혔다. 그런 게 또 미국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제한됩니다. 에스퍼 장관이 한 번 정도만 일본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라고 일종의 그런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지금은 전부 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을 와서도 그렇고 워싱턴에서도 이건 한국이 일단 다시 한번 철회를 해야 된다.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 일본 입장에서 하고 있는 수출 규제에 대해서 미국은 크게 이게 문제될 게 아닌 것처럼 보는 것 같은 느낌이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일본하고 미국에 설명하고 협상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은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거의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국가에서 무시한 것은 국민들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화 이걸 통해 가지고 채널 통해 가지고 개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에 와가지고 그 연말을 갖고 지금에 와가지고 국방장 운전면서 무슨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것은 북한과 중국이 도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지소미아 이런 이 한일 간의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정보는 북한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국을 끄잡냈단 말입니다. 그럼 중국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이제 박원 교수님께서 이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근데 애초는 뭡니까? 일본이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로 보복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했는데 특히 지소미아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뭡니까? 안 주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 외국 정부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정부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지소미아 다시 종료 결정을 반복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봤을 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미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이 불균형한 입장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편을 드는 입장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모두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일본도 지금 이제 좀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에서 좀 출발하는 그런 선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금 이제 역으로 일본이 먼저 이 수출 위해 조치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은 우리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지소미아하고 또 지금 지소미아가 이런 부분에 조금 적은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지금 이제 종료결정이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차선적으로 T사랑 있지 않습니까? 뭐 T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점을 봤을 때 한미일 컨트리에서 안보 협력에 대한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T사에 대해서는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이게 2016년에, 그러니까 14년에 원래 12년이죠. 12년에 지소미아를 하려다가 못했고 그래서 14년에 T사라는 한미일 정보 공유 약정을 했죠. 그런데 16년에 다시 지소미아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유는
T사가 완벽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T사라는 걸 미국의 가운데 있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T사는 상급 비밀을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급은 이제 2급은 안 되고 2급의 레이더 같은 핵심적인 것은 2급이기 때문에 비밀을 해당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T사는 딱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소미아는 핵과 미사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잠수함 같은 거는 지소미아는 다룰 수 있지만 T사는 못 다루죠. 그리고 유사시에 미 증원군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지소미아는 되지만 T사는 안 된다. 에스퍼 장관이 이번에 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전시에 이것이 필요하다. 예.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랜들 슈라이버 지금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지난주 일본 NHK랑 얘기를 하면서 T사 얘기가 나왔어요. 했더니 T사는 최적의 것이 아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필요하다. 군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T사가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소미아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기한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관련 소식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참관을 했는데 2년 만에 참관을 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도 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다 이런 거 보여주고 또 군부 결속도 있죠.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아마 12월쯤 되면은 이 한미 간의 공주 연합 훈련에 대해서 앞으로 뭐 조정은 된다는 이야기 있지만도 이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뭔가 맞대응의 무력시 성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